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에 증시가 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750포인트에 간신히 안착을 해 있고요. 코스피도 1%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23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좋은 게 음, 일단 첫 번째 환율이 오늘 너무 급등을 해버렸고요. 0.6%대 1310원대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무너졌어요. 테슬라가 오늘 마이너스 한 6.5% 정도 빠졌고,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나스닥이 우리 오늘 한국 코스닥처럼 코스닥보다 더 빠졌죠 사실은. 근데 비슷하게 빠졌어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이 무너졌고, 여기에 중국, 홍콩도 좋지 않았고, 오늘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0.97, 한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0.96 이렇게 빠졌고,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2.26, 한국 코스닥이 마이너스 2.12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갔어요. 오늘은 오르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이유는 어, 미국의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나옵니다. 그 결과를 던져줍니다. 시장에. 그동안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낳고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8.6, 정말 끔찍했던 숫자인데요. 8.6%가 전달에 비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그 지점. 그래서 피크아웃이 막 미국 기사들에 막 검색이 되고 그 이제 정점을 지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시장을 안도시켰던 지점에서 으악 아니었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갑자기 급냉시켜버린 그 8.6%를 이번 달에는 더 뛰어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쯤 전만 해도 8.7% 얘기 나오더니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8.8%, 제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 8.8%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노무라증권이었나? 9%대 나온 것도 봤고, 지금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주저앉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7월 달에 이제 시장 못 간다고,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한 달도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비중 줄이고 있었고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요. 지금은 뭐 여러 차례 연말까지 좀 좋은 기회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기회가 내일 올지도 몰라요. 내일이나 또는 모레쯤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지금 첫 번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오든, 뭐 8.8이 나오든 8.9가 나오든, 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첫 번째 빅스텝이 0.5%포인트를 올리든 0.25%를 올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장은 이미 0.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빼버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참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의 FOMC처럼 이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착각을 하고 7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아침 9시부터 이제 금통위가 시작이 돼서 11시 10분인가요?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제 대국민 설명회를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그 아마 11시 10분에 공표가 나오기 전에 좀 알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장에서 아마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요. 0.5%포인트를 빼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으악하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악재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단 미국의 CPI,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중국 시장의 흐름, 또 미국의 뭐 흐름 이런 것들을, 선물 흐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체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 1년 만에 3분의 1, 33% 정도가 빠졌어요. 코스피가 3,300포인트대에서 2,200포인트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현금 부자들의 그 쇼핑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동안에는 비중을 줄이자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뭐 아직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동안에 계속 버텼던 분들은 버티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 뭐 길어야 한 5개월? 뭐 올해 말쯤부터는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종목별로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이 막 지금 다가와가지고 이달부터 좀 계속 삼성전자 나왔고 몇 군데가 이제 나왔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 엄청 하향을 하고 있어요. 줄 하향. 우리 지금 멤버십 회원들은 다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최악이었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2분기 내내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3분기에는 실적을 높여잡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물론 2분기 때도 그런 종목들은 있었죠.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였지만 3분기에 당연히 실적 이제 이슈, 지금 이 뭐 FOMC 이달 말에 28일, 그 다음에 금통위, 뭐 환율, 뭐 이런 등등의 이슈들이 막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가 이제 실적 이슈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잡았던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폭이 이제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을 탈출을 하는구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까지.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완전히 바닥에서 저 깊은 바닥에 이제 최저 지점을 터치하기 직전인 느낌.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야죠. 쭉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긴 터널에 저 끝에 희미하게 이제 저기가 끝인가? 이렇게 거의 끝에 터널에 한 절반 이상을 지나가면서 끝이 살짝 보이는 지점, 그런 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막 계속 빠지고 미칠 것 같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끝이 다가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계속 줄여놨는데 이제 좀 담을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원랜드를 좀 팔았는데 제가 판 가격보다 50원인가 싼 가격에서 끝났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팔까 하다가 아침에 그 조금 비중을 줄일까 하다가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지금 이거는 팔 게 아니다, 팔지 말고 일단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빠지면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홀딩.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무 분위기 좋지만 또 오늘 셀트리온이 과매수 구간에 RSI 들어가는 거 보고 더 사지 말고 일단 홀딩,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고쳐잡고 있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에 약간 매수를 좀 해서 분위기
이제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조금 늘릴 생각이고요. FOMC가 지나가는 타이밍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조금씩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제 어떤 그 투자 행동을 조금 다르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는 129 종목이 올랐고 772 종목이 빠졌습니다. 0.96% 하락했고 코스피 100도 0.95% 하락해서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228 종목이 올랐고 1227 종목이 빠졌습니다. 2.12% 하락, 코스닥 150도 2.18% 하락.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골고루 안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습니다. 이렇게 개인만 사고 있는데 저는 비중을 줄여서 조금씩 팔고 있으니 기분 좋죠. 이 팔아치운 이제 돈으로 외국인 기관이 살 때 외국인 기관 산다는 건 뭐죠?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팔고 주가가 빠지면 사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덜어내고 주가가 급락한다는 건 외국인 기관이 판다는 거잖아요. 수급이 꼬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그래서 반등할 때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반등할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만 사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나는 계속 팔고 있었으니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과 반대로 가고 있었으니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외국인 기관이 살 때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죠.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물 지수가 일단 빠지는 것으로 지금 제가 지금 캡처할 당시만 해도 빠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상승 반전을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상승 반전을 했고요. 이따가 또 다시 마무리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63% 8원 20전이 올랐어요. 1312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국제유가는 0.67%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달러 강세 확대 등에 따른 환율 상승,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 낙폭 확대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마감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 부담 속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뉴욕의 연준 은행에서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가 긴축 우려에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가 한국은행 빅스텝 경계감, 그리고 국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낙폭을 확대하며 크게 빠졌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가진단 키트 품절 대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한 종목과 상승한 종목이 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빠진 게 포스코 홀딩스 22만원대까지 빠지면서 3.04%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가 2%대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0.81%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 또 HLB 3%대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 CJENM이 빨간색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3.23% 하락, 또 위메이드는 2.05% 하락했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제 뭐 경기 방어 느낌인 거죠. 현대해상 5%대, DB손해보험 4%대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 마이너스 3.33% 빠졌고, 대림 비엔코, 한국석유, 벽산, 부산산업, 한국내화가 4%대 하락이 나왔고, 뭐니뭐니 해도 포스코 케미칼이 3.7% 하락하면서 이 업종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컴퓨터 서비스가 0.26, 그리고 제약이 0.02.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아까 보시면은 보험 다음에 전기가스업 다음에 의약품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컴퓨터 서비스 다음에 제약이었습니다. 바이오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서비스는 보면은 B2M과 오상자 EL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 전체에 상승이 나왔고, 오른 종목은 딱 4종목밖에 없고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가 마이너스 4.37% 하락을 했는데, 오늘 SFA 반도체가 기업을 이제 팔겠다, 그런 이제 오늘 아까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8%대 빠졌고, 두산 테스나도 마이너스 8%대, 또 인텍플러스, QSI, 코미코, 라운테크, 워닝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7%대 하락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이 14%대, 현대약품 8%대, 팜젠사이언스 5%대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이연제약과 보령이 마이너스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대봉 LS가 25%대, 한국파마 21%대, PCL 12%대 올랐고요. 보로노이가 마이너스 7%대 하락, 바이젠셀과 바이오 FDNC가 6%, 마이너스 6%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643억 원이 늘었고요. SK하이닉스와 시젠의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와 셀리버리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DB하이텍,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시젠, LNF,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한국BNC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카카오뱅크, CJ, 카카오페이, 기업은행, 필라홀딩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아이템 반도체, KMW, 에코프로비엠,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순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릴 게 한국은행의 이제 이 일정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지금 07번에 7월 13일 회의가 돼 있고, 이제 9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11시 10분에 이제 대국민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회의록은 8월 2일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 11시, 뭐 10시 몇 분, 11시 하다 그 무렵에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아마 나올 거예요.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나올 건데, 그 이슈가 내일은 좀 시장을 좀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장에 많이 빠지면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대폭락으로 간다고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슈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의 그 발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빠질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내일은 제 생각이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이제 흐름이. 자,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하나 재미있어서 이게 좀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후퇴할 인플레이션. 이번 주 시장은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를 주목할 예정이다. 그래서 6월에 하루 평균 유가가 5월 대비해서 4.1%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서 컨센서스가 8.8% 정도로 또다시 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높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 우려도 적어진다는 거고, 주식 시장도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미국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코스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과거의 코스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5분위 구간에서 3개월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경향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은 구간으로 갈수록 3개월 평균 수익률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8.8% 이렇게 나오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높은 구간 안에서 높고, 그러면서 지속 상승, 지난달, 이번 달 이런 식으로 8.3, 8.6, 8.8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높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게 높지만 점차 둔화되는, 그러니까 8.8까지 찍은 다음에 8.7, 8.5, 8.4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는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미국의 S&P 500보다 코스피가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체크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갑자기 이제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딱 낚아치는 그런 사람들만이, 또는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지금쯤부터 조금씩 사서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은 피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적인 스타일의 순위 상승도 주목할 만하다 하면서 뭐 그래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바이오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국 시장 짓누르고 있는 키워드 코로나19인데요.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밑에 보세요.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그 밑에 지도 보시면은 뭐 북한은 지금 외부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살구색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은 굉장히 진하죠. 500만 명 이상 많이 나온 데예요. 한국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이 건수가 1852만 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4,661명이에요. 이게 지금 WHO, 제가 코로나19 한창 때 이제 이 WHO 그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억 5천만 명이 확진이 됐고 634만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한국에 최근 일주일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전체 그 토탈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 뭐 8,700만 명이니까 엄청나죠.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뭐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고,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여덟 번째. 한때 진짜 엄청나게 확산세가 강했던 러시아보다도 한국이 40만 명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전체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다. 뭐 그렇지만 그 사망자 보면 사망자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방역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중증 환자 치료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저는 뭐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지나가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지금 뭐 사망자로, 물론 사망한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전 세계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된 상태에서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또 적은 편입니다. 이 뭐 잘했다고 말하긴 좀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사망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뭐 지점은 좀 뭐 맞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의 확진자 수 급증 일주일간 이걸로 보면은 한국이 12만 8천여 명이 확진이 돼서 최근 일주일 동안만 놓고 보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호주, 스페인, 한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중국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만 명 가까이 나왔고요. 중국은 22만 명쯤 나왔고, 한국이 12만 명, 13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수치 굉장히 많은 거죠. 한중일 뭐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아마 조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오늘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임박, 올해 말이면, 올해래, 이번 달 말이면 이제 역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달 말이면 역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모두 1.75%로 같은데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27일 날 페드가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 폭이 역전된 폭이 훨씬 더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1999년, 2005년, 2018년에도 기준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고 이 역전 현상이 통상 2년 정도 지속이 됐다. 당연하죠. 금리 인상이라는 건 그 상승세가 갑자기 이번 달 인상했다, 다음 달 인하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2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좀 금리 인상 폭이 역전되고 이런 게 달라질 테죠. 이제 한 앞으로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역전이 되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율 상승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300원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한국 시장을 팔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과거에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 자본의 이탈이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의 대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경기 모멘텀 차이로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를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환율이 좀 역전된다 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잘 이탈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그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실적 발표 몇 군데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좀 투자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같은 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파란 색깔은 IR 기업 설명회를 한다는 거고 회색깔 위메이드처럼 회색깔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둘째 주까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막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항암제 직판을 90%까지 늘린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독일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늘었대요. 지금 2020년 3%였는데 올해 1분기에 20%까지 램시마 그 SC의 이제 독일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고 또 램시마도 2020년 12%에서 1분기에 22%로 크게 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직판 체제로 바꾸고 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이제 어떤 해외 시장의 그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셀트리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제약은 좀 다른 구조인 거고 헬스케어하고 이제 좀 다르니까 그 국내하고 국외 판매하고 좀 갈라지니까 그렇죠. 셀트리온은 그걸 다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다 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독일 시장 내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점유율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기사로 이제 여러 군데 기관에서 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이제 두 군데 대신증권하고 다올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냈는데 그냥 소개 안 할까 하다가 짧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그 2분기의 기대치를 상회할 거고 하반기에 견조한 수요 이러면서 지금 대신증권은 15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상향 조정했던 이제 이유는 이제 뭐 길게 설명을 하는데 견조한 하이니켈 수요, 또 출하량 증가,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환율 상승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리고 이제 화재로 중단됐던 캠4의 재가동, 캠6의 풀가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좋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신증권하고 다올증권의 또 중요한 지점이 연간 실적 추정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매출액의 경우 지금 2022년에 3조 8,0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4조 990억으로 늘렸습니다. 4조 원대 돌파할 걸로 매출액이 내년도 6조 1,750억 원으로 한 90억 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2,610억 원에서 2,970원으로 조정. 이런 식으로 그 실적 추정치를 계속 늘려요. 생각보다 잘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 추이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2%, 2분기에 228%, 3분기에 177%, 4분기에 155%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1분기에 130%, 2분기에 163%, 3분기에 114%, 4분기에 237%. 아휴,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 지금 늘 나올 때마다 3개월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국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2차전지 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아까 소개했던 대신증권에 이어서 4분기부터 캠5N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악재 비슷한 이제 4분기부터 양극재 판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4분기부터 매출액 상승률이 조금 이제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치들도 있다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렸어요. 아까 대신증권은 15만 5천 원이었는데 그래서 다올투자증권도 지금 2분기 매출액을 6,344억 원에서 9,713억 원으로 지금 53%를 늘립니다. 매출액을. 영업이익 468억 원에서 702억 원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출액을 6조 이거는 참 저기 2022년도 3년도 이제 1년치였군요. 그래서 지금 그 다올투자증권은 분기에 크게 늘렸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468억에서 702억 원으로 50%대 늘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그래서 연간 실적을 보니까 올해 아까 대신증권은 1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잠깐만. 대신증권이 올해 1조 178억 원을 예상했는데 다올투자증권은 9,713억 원을 예상했고 내년에 1조 1,660억. 그래서 이제 뭐 영업이익도 702억 원 올해 내년에 942억 원 이런 식으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942억 원 4분기에 1087억 원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요 연간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4,900억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보다 약간 적게 잡았어요.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 대신증권은 1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출렁이는 리오프닝 수혜주 하면서 여행주, 항공주, 그 다음에 카지노주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의 흐름이 바뀌었다 하는 그 또 이것도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에그플레이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체 이제 45건의 식량 수출 제한이
이슈가 이제 조치가 시행이 되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많은 국가들에서 식량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또 실제로 식량 가격 지수를 높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그 어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이제 합성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생산지이기도 하고 이제 곡창지대인데 이 전쟁으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계속 시장에 관심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도 식료품주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에그플레이션이 나와가지고 뭐 밀,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이 계속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5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밀, 대두, 옥수수 이런 게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비료 가격 지수도 하락 반전, 또 주요 식량 가격 지수들이 하락 반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비료 빠지고 곡물 빠지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곡물 자급률 자체가 20%대밖에 안 돼서 에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 그 지표들이 하락 반전하고 또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흐름 바뀌는 거랑 궤를 같이 하는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좀 기존하고 달라지는 완전히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다시 바뀔 가능성을 여러 리포트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세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거래량은 늘었어요. 이게 뭐냐? 매수하는 세력과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거의 맞부딪히고 있다는 것. 외국인 기관 사이에서도 심지어 기관은 금투가 오늘 팔았다는 거. 사모펀드랑 어제는 샀는데 이제 금투가 팔았습니다. 이제 약간 또 이제 고점의 어떤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7월 8일 날 5,000원이 빠졌는데 이틀 동안 5,000원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그러면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RSI 지수가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기관이 오늘 선제적으로 팔았습니다. 88,000주를 팔았는데 금투가 84,000주, 사모펀드가 10,000주를 팔았어요. 조금 앞서 그러니까 약간 그 짧게 투자하는 그런 애들이 먼저 팔았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거의 89,000주, 90,000주 정도 기관이 판 거 외국인이 다 걷어들였습니다. 주가는 뭐 강보합 정도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외국인 기관 다 팔고 개인만 매수. 그래서 주가는 계속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위메이드도 외국인만 샀는데 6일 연속 매수했는데 매수량은 6,000주밖에 안 돼요. 기관은 3일 연속 매도, 개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 개인이 매수.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 8,000원이 빠져서 11만원이 위태위태한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10일이면은 44만원, 권리락 나오기 전에 44만원이니까 많이 빠졌죠.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도 기관이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10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개인이 6일 연속 매수. 지금은 아쉽지만 이 코로나 이슈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면서 강원랜드는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하락세가 멈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느낌, 그러니까 크게 빠지던 그 하락세가 크게 빠지지 않네 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시간에 보시면은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14% 100원이 빠진 71,700원. 제약은 마이너스 0.26% 200원이 빠진 78,000원. 위메이드는 0.35% 200원이 빠진 57,200원. 에코프로비엠 0.54% 600원이 빠진 113,300원. 강원랜드 0.42% 100원이 빠진 23,650원에 시간의 거리를 마감했고 다 빠졌네요. 자, 셀트리온 일봉을 보니까 위쪽에 241선은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에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RSI는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71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9만원대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9만 한 5천원 안팎에서 241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조금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저항선 역할을 계속 하던 121선을 뚫고 난 이후에는 그 위에 있는 241선까지 거침없이 진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 비슷하지만 흐름이 약간 약세 전환했죠. 그리고 RSI는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상승 흐름은 조금 꺾인 느낌이 좀 들고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약은 더 약하죠. 완전히 뭐 상승 반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약이 이렇게 보면은 싼 느낌이 있지만 모멘텀 생각하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고덱스 시판 뭐 얘기가 바뀌고 뭐 다른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특별히 그렇게 국내 판매에 관련된 모멘텀이 살기가 어려워요. 헬스케어는 아까처럼 해외의 그 해외 매출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여전히 더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481선 아래에서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481선 아래쪽에서는 뭐 빠지면 제한적일 거고 상승할 때 481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저는 481선 돌파하는 지점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만약에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없어 그거 잡기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81선 아래에서는 여유 되는 대로 그냥 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위메이드도 주가가 완전히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결국은 121선, 241선 부근까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11만원이 깨질까 싶은데 내일 11만원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지점은 잘 안 바뀌거든요.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빠지더라도 11만원 아래로 빠지면 그때는 저는 그냥 느낌이 그런데요.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좋은 종목이고 실적 전망도 진짜 좋고 오늘 같으면 테슬라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내일 테슬라가 어떤 흐름이 될지 지켜보고 테슬라가 만약에 뭐 오르거나 좀 뭐 빠지는 게 좀 오늘보다 훨씬 덜하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는 이렇게 48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지지를 받던 이동평균선을 크게 이탈하면요, 이거는 던져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너무 좋은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지난번처럼 뭐 셧다운을 한 그런 거는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당연히 저점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사서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물타기를 하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왔어요. 많이 빠졌다가 그래서 글쎄 뭐 내일 정도에서는 저는 약간은 이거 어느 정도 좀 더 내려가면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도 보면요. 작년 6월 말에 3,31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00대니까 33% 하락. RSI가 4번의 동그라미 쳐드린 그 4번의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과매도 구간 6월 중순부터 말까지 과매도 구간이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다가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11선 저항 한번 받았다가 11선 지금 뚫으려고 하다가 21선이 내려오면서 눌렀거든요. 차트를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하락 모양새가 이게 해결이 되려면 21선을 일단 뚫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MACD도 그렇고 좀 이제 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덜 빠졌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더 빠진 거고요. 1년치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더 빠진 건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특히 지금 6월 이후에 급락이 나올 때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900포인트대에서 712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요. 20%가 빠졌습니다. 6월 한 3주 동안에 굉장히 크게 빠진 거죠. 지금 코스피하고 비슷해요. 한번 11선에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에 눌려서 다시 빠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 뭐 일단 내일 그 재료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저점에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그런 기회라고 보고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미니 선물이 12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가 조금 안 됐는데 10시쯤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우존스는 198포인트 그러면은 더 낙폭을 키웠고요. 204포인트까지 밀렸네요. 그리고 나스닥은 20.2 그러니까 12보다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가 이제 마이너스 205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다우존스 미니 선물 차트는 낙폭을 키우고 있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그냥 보여드리기만 해볼까요? 저 유럽 지수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유럽 지수를 보면은 글쎄요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 아이고 다 빠지고 있네요. 지금 독일이 마이너스 0.61, 영국과 프랑스가 마이너스 0.23, 스페인 마이너스 1.84, 네덜란드 마이너스 0.32, 벨기에 마이너스 0.94, 스웨덴하고요, 러시아하고요,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이스라엘 요 정도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아니 미국이 아니라 유럽 지수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우려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일단 시초가에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이 금통위가 이제 내놓을 그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오전장에 좀 누르다가 아마도 상승 반전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오전에 장 초반에 좀 빠지다가 상승 반전하는 타이밍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청 걱정되게 만들고 지금 아마 우려가 클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지나가는 타이밍, 그 다음에 미국 FOMC 지나가는 타이밍에 그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어떤 그 상승 반전 중에 첫 번째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 그런 것도 보이고요. 또 지금 미국 시장의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내일 하루만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만한 타이밍에 와 있다.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볼 때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할 때 박스권의 바닥인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죠. 볼린저 밴드도 한번 볼까요? 지수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씌우면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한번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지금 볼린저 밴드가 하한선이 2270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빠지면 이제 그러니까 하한선 부근에 붙어서 약간 내일 오전에 조금 빠지면 그 하한선 부근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은 716포인트니까 마이너스 4.6% 하락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붙네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에 조금 빠지다가 이제 하한선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표들로 보면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부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반등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오전 중에 분명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오전에. 근데 이제 전약 후강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